이번에는 2014년도 제1회 2014년 3월 2일에 출제되었던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교차 배관의 구경은 적어도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 밑에 설치할 수 있고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이제 그 유수 검지 장치를 먼저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수직 입상이지, 수직 입상 주배관이지, 입상 주배관. 자, 여기가 이제 입상 주배관이 있고, 주배관. 자, 입상 주배관에서 이제 하나의 라인을 따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습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개폐 표시형 게이트 밸브가 들어가고, 자, 여기 유수 검지 장치 하나 들어가지. 자, 습식 유수 장치 알람 밸브가 있다, 여기. 자, 알람 밸브가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하나를 따서 이제 이렇게 배관이 나와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쭉 해서 수평 주행 배관이 들어가지. 자, 요거는 이제 수평 주행 배관, 주행 배관. 자, 수평 주행 배관에서 이제 무슨 배관이 나오느냐, 이제 교차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지. 이렇게 이제 교차 배관이 연결된다. 자, 요거는 이제 교차 배관이지, 교차 배관.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배관은 이제 가지 배관을 연결하는 배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 배관이 이제 연결되지. 자, 요게 이제 가지 배관이 되겠다. 자, 그래서 가지 배관은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이 이제 가지 배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설치하고 이제 가지 배관 밑에 교차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교차 배관의 이제 최소 간격은 얼마인가? 교차 배관의 최소 간격은 40mm죠. 40mm 자, 이상이 되겠다. 40mm 이상.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포소와 약재 혼합장치 중 아래 그림은 어느 방식이 만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포소와 약재, 포소와 설비에 이제 혼합장치가 있습니다. 혼합장치. 혼합장치는 이제, 우리 국가화재안전 기준에서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자, 먼저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 이제, 라인 프로포셔너가 있다.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 있다. 자,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을 다른 말로 이제 관로 혼합 장치라고 하죠. 관로 혼합 장치라 한다. 자, 관로 혼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라인 프로포셔너. 자, 이것은 이제 그 프로포셔너 방법 중에서 혼합 장치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라인 프로포셔너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수조에서 가압송수 장치가 이제 물을 퍼 올려서, 자, 이제 여기 가압송수 장치하고 이제 여기 끝에 보게 되면 이제 포방출구가 있죠. 포방출구. 그래서 가압송수 장치하고 포방출구 사이에 이제 벤추리관. 자, 벤추리관을 설치를 해서 벤추리 작용에 의해서 이제 포원액이 이제 혼합 방식이다. 자, 포원액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에서 순수한 벤추리 작용에 의해서 이제 포원액이 이제 혼합되는 방식이 이제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벤추리관이 들어가야 되고, 가압송수 장치와 이제 포방출 방식 사이에 들어간다. 사이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있어요?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있죠? 자,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하고 이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하고 항상 혼동된다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라 했죠. 자, 그래서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이제 가압송수 장치를 이제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조에서 가압송수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포 방출구까지 있는데, 가압송수 장치와 이제 포 방출 사이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없고, 자, 배관에 이제 펌프 가압송수 장치의 흡입축과 이제 포출축을 이제 배관을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이제 혼합기가 하나 들어가죠. 혼합기. 혼합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혼합기. 혼합기 사이에서 이제 여기 배관을 연결해서 이제 포 원액 탱크. 포 원액 탱크와 이제 혼합기 사이에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농도 조절 밸브가 들어가죠. 농도 조절 밸브. 농도 조절 밸브가 들어가서,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펌프 출구 쪽에 이제 물을 이쪽에 이제 혼합기 쪽으로 보내서, 여기 혼합기에서 이제, 이쪽에 이제 농도 조절 밸브에서 정하는 이제 그 포 원액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혼합해서 이제 포 방출구로 보내는 방식이 이제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혼합기가 있고, 자, 농도 조절 밸브, 포 원액 탱커하고 혼합기 사이에 이제 농도 조절 밸브가 들어간다. 자, 이런 것 좀 기억하시고, 자, 요게 이제 가압송수 장치 펌프를 이용한다 해서 이제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은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차압 혼합 방식이죠. 차압 혼합 방식이 되겠다. 차압 혼합 방식. 자,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압송 방식하고 이제 압입식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압송식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압송식에는 그 다이어프램이 들어가죠. 다이어프램 들어갑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 경막, 블레이더, 뭐 이런 거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다이어프램이 들어가 있는 방식은 이제 압송 방식이고, 포 원액 탱크에 다이어프램이 들어가 있는 방식은 이제 압송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압입 방식은 이제 다이어프램이 지금 뭐 경막이 이제 없는 방식이 이제 압입 방식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송 방식을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조에서 가압송수 장치를 이용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포 방출구가 끝에 보면 포 방출구가 있는데, 포 방출구 가압송수 장치와 포 방출 사이에 여기도 마찬가지 혼합기 들어가는데, 자, 여기도 혼합기인데 뭐 다른 말로 이제 벤추리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벤추리관의 역할과 여기에 다시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포 원액 탱크가 들어가지. 포 원액 탱크가 들어간다. 그래서 포 원액 탱크에 자, 이렇게 다이어프램, 여기에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프램이 들어가 있다. 자, 다이어프램, 또 다른 말로 이제 뭐 경막, 블레이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어프램 밑에다가 이제 밑에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배관을 연결해서 벤추리 작용의 차압에 의한 벤추리 작용과 펌프에서 밀어주는 압력으로 이제 포 원액이 이렇게 혼합되도록 한 방식이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펌프의 압력으로 이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더 잘 혼합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어프램이 있는 방식은 이제 압송 방식이다. 지금 압송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자, 다이어프램이 없는 방식은 압입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압입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압입 혼합 방식. 압입 혼합 방식이 되겠다.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자, 요거는 이제 그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에다가
압입용 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서 혼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수조에서 가압송수 장치를 이용하고, 자, 여기에 이제 포방출구가 있고, 포방출 사이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압입기가 들어가죠, 압입기. 예. 자, 압입기가 들어갑니다. 자, 압입기가 들어가고, 자, 압입기 쪽에 이제 포원액 탱크에서 별도의 이제 압입용 펌프로 이제 압입기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혼합하는 방식이 이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은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에다가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들어간 타입이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동되는 게 이제 여기 2번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하고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이제 혼동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이제 별도의 펌프가 설치된다는 거.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기존의 가압송수 장치를 이제 흡입과 토출 쪽의 배관을 연결해서 혼합하는 방식이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이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혼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연설비의 배출 풍도에 사용되는 강판은 두께가 몇 밀리미터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연설비의 이제 배출 풍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트. 덕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 형태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되죠. 이렇게 이제 사각형 형태를 이제 철판을 절곡을 해서 이렇게 사각형의 이제 통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이제 덕트라고 하죠. 덕트. 그래서 덕트는 이제 주로 공기를 이제 이송하는 것이 이제 주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덕트죠. 물이 이송하는 관은 이제 배관이라 하고, 이렇게 공기가 이송하는 것은 이제 덕트라고 합니다. 덕트. 자, 덕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긴변하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짧은 변이 존재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로를 긴 변으로 하고 세로를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 반대로 가로를 짧게 하고 이제 세로를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긴 변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짧은 변이 되겠죠. 짧은 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구조체에 따라서 가로를 길게 하느냐, 세로를 길게 하느냐, 그 구조의 형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 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정한 규격이 나오지 않게 되면, 덕트가 이제 처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너무 길게 되면, 이 덕트 길이가 긴데, 얇은 철판을 쓰게 되면 이제 처짐 현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이송되는데 이제 공기 풍속이 존재하죠. 그럼 풍속에 의해서 떨림 현상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보내게 되면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압력으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여차하게 되면 이제 덕트가 이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두께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덕트 긴 변이 이제 최소 이제 우리가 이제 두께를 보게 되면 이제 0.5mm짜리가 있고, 0.6mm, 0.7은 없습니다. 0.8mm, 그 다음에 1.0mm, 그 다음에 이제 1.2mm. 자,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합판 두께가 이제, 철판 두께가 0.5, 0.6, 0.8, 1.0, 1.2mm까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철판의 두께가 여기 이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덕트용으로 이제 그 기계에서 절곡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1.2T입니다. 물론 이제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만들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1.0T까지가 이제 한계입니다.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아연도 철판이나 이제 이러한 철판 같은 경우는 최대 한계가 이제 1.2T까지 이제 절곡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5mm 이상 같은 경우는 긴 변이 이제 450mm 이하,
450mm 이하까지는 철판의 두께가 이제 0.5mm로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0.6T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덕트 폭이, 450초가에서 이제 750mm 이하까지는 0.6mm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8mm 같은 경우는 이제 75초가 이제 1500이죠. 1500mm 이제 이하까지는 이제 0.8mm 이제 이상의 0.8mm 철판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1.0mm는 이제 1500mm 초가 2250이죠. 2250mm 이하까지는 철판의 두께가 1.0mm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mm는 이제 2250 초가죠. 2250 초가에서는 이제 1.2mm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강판의 두께가 몇 밀리미터 사용할 수 있느냐니까 이제 0.5mm 사용할 수 있다. 0.5mm부터.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적당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4번. 자, 바닥 면적이 60 스퀘어미터이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 물분무 소화 설비를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때 수원의 저수량은 1스퀘어미터에 대해서 20L/min을 몇 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지. 자, 물분무 소화 설비 수원의 저수량이죠. 서원의 저수량. 물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의 저수량은 이제 5개, 우리가 기준에 국가 화재안전 기준에 이제 5개까지 기준이 돼 있죠. 그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특수가연물이죠. 특수가연물을 이제 저장, 취급하는 장소. 자, 여기는 이제 바닥 면적당 얼마입니까? 10m/min을 바닥 면적당 몇 분? 20분이죠. 20분. 자, 그래서 20분간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저장하게끔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여기 면적은 뭡니까?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이제 바닥 면적이 되겠다. 바닥 면적. 그래서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0L/min 이상을 10분간 이제 20분간 이제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수원의 저수량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바닥 면적이 이제 50스퀘어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50으로 해야 된다. 52로. 예를 들면 바닥 면적이 36이다 할 경우에 36을 곱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0으로 곱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규정이 있습니다. 네, 최소 규정.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문제가 나와 있던 차고 또는 주차장이지. 네. 자, 차고 또는 이제 주차장이 되겠다. 주차장. 자, 차고 또는 주차장은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의 이제 바닥 면적당이지. 바닥 면적당 이것은 이제 20L/min이지. 20L/min. 자, 메다 제곱에 이제 곱하기 20분간을 방사할 수 있는 양.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의 이제 바닥 면적이지. 이거하고 똑같지. 차고 또는 주차장의 이제 바닥 면적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차고 또는 주차장도 이와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처럼 최소 규정 50스퀘어미터 이하일 경우에 50 최소 규정이 같이 있습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도 마찬가지 1번에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거하고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은 이제 20L/min을 이제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변압기죠. 절연유 봉임 변압기. 자,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 봉임 변압기. 유입 변압기라고 하죠. 유입 변압기. 자, 변압기 같은 것은 이제 변압기에 이제 표면적이 있습니다. 변압기 표면적. 자, 변압기의 표면적 10리터. 표면적당 10리터죠. 표면적당 10리터를 얘는 곱하기 이제 20분간 이제 방사할 수 있는 양.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제곱미터는 이제 변압기의 표면적이 되겠다. 자, 변압기의 표면적입니다. 변압기의 표면적. 자, 여기 조건에서는 변압기의 표면적인데 변압기의 바닥 면적은 어떻다? 바닥 면적은 제외한다. 제외. 자, 여기서 반드시 바닥 면적은 제외시켜야 된다. 바닥 면적은. 자, 예를 들면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자, 육면체라고 생각할 경우에 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자, 변압기의 표면적은 이 부분, 여기 바닥 부분, 이 바닥 부분은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되고 표면적은 이제 여기 사면체, 여기 사면하고 이제 여기 상부지, 여기 상부하고 여기 표면, 요 면적을 이제 합산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10리터 민을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 네 번째는 이제 케이블 트레이가 있지. 자, 케이블 트레이. 자, 또는 이제 케이블 덕트가 있습니다. 케이블 덕트. 자, 케이블 덕트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케이블 트레이나 케이블 덕트의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지.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의 이제 12리터를 방사할 수 있는 양.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면적이 들어가는데 이제 곱하기, 여기도 시간은 20분이다. 20분. 자, 근데 여기 이제 면적이 뭐냐? 면적이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 되겠다.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당 12리터 퍼 민을 20분간 이제 방사할 수 있는 양이 이제 케이블 트레이 및 이제 케이블 덕트에 대한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이제 수원의 저수량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지? 마지막에 콘베이어 벨트가 있지. 예. 자, 마지막에 이제 콘베이어 이제 벨트가 있다. 자, 콘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자, 콘베이어 벨트의 그 면적 있지. 밑에 면적. 자, 이것도 면적당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10리터 퍼 민이지. 10리터 퍼 민에다가 이제 면적에다가 이것도 곱하기 이제 20분간을 이제 방사할 수 있는 양이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콘베이어 벨트 면적. 요거는 이제 벨트 면적이 되겠다. 벨트 면적. 자, 벨트 면적당 10리터 퍼 민을 이제 20분간 이제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차고 또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 차고 또는 주차장이 2번에 해당되는 거지. 2번에. 자, 2번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냐 했기 때문에 이제 답은 20리터지. 20분. 20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도 소화용수 설치 시 소방 대상물의 소화전 설치 기준에 맞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6번에서는 상수도 소화설비. 자, 상수도 소화설비하고 우리가 소화전에 길거리에 가다 보면 공용 소화전이 있습니다. 공용 소화전. 그래서 이제 공용 소화전하고 이제 상수도 소화전하고는 그 개념은 이제 사용 용도는 똑같은데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지. 근데 공용 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상수도 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의 필요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도 요금을 누가 내야 되냐? 그 설치한 주체가 내야 되지. 설치한 주체가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같은 것은 소화 설비 용수가 아니지.
상수도 소화 설비 같은 것은 소화 용수 설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을 하는데 물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할 경우에 이제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뭐야? 상수도죠. 그래서 이제 그 상수도에서 물을 다시 채워서 다시 계속적으로 이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소화 활동 설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화 용수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상수도 소화 용수 설치 시 소화전 설치 기준이죠. 소화전 설치 기준. 자, 소화전은 설치 기준인데, 자, 수평 투영 면적에 해당되느냐, 면에 해당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소화전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소화전이 상수도 소화전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지어 있어요. 건물이 경사가 지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털을 닦아서 이제 건물이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봤을 경우에, 자,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140m 이내에 이제 뭘 설치해야 됩니까? 140m 이내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준은 여기 소화전에서부터 여기 건물까지는 이제 140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140m를 자, 여기서부터 기준을 해서, 자, 여기 가장 먼데, 예를 들면 여기다. 자, 요게 140m인가? 우리 원리 원칙상으로 하게 되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지만, 이 상수도 소화전의 용도가 물을 채우는 용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건물 끝에서 140m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했을 때, 그럼 바닥이냐? 바닥 부분에 하고 이제 140m냐? 바닥 부분의 가장 먼 거리. 자,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도 아니고. 자, 이거 이제 그 수평 거리를 얘기할 때는 이제 이 건물에 여기에다가 빛을 투과시켰습니다. 빛을 투과시켜서 이제 여기에 바닥편에 이 수평으로 연결해서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수평 투영 면적이 생기겠죠. 수평 투영 면적이 생겨서 수평 투영면에 이제 가장 먼, 자, 요쪽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140m가 이내가 될 때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제 수평 투영 면에 140m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혼동하는데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 아닙니다. 수평 투영 면적이 아니고, 자,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면 여기 면적이 생기는데, 그러면 수평 투영 면적이 생기죠. 이렇게. 자, 면적이 생기는데 면적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고 수평 투영면,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면적이 아니고 수평 투영면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제대로 안 보게 되면 수평 투영 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수평 투영 면적이 아니고 수평 투영면이다. 그래서 이 건물의 수평 투영면에서 가장 먼 쪽에다가 이제 140m 이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을 보게 되면 수평 투영 반경 각 부분부터 140m가 아니고, 자, 2번을 보게 되면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내가 된다. 자, 2번이 답이지. 자, 3번을 보게 되면 그 면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적이 틀린다. 자, 어느 책에 보게 되면 수평 투영 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설이 달려 있어. 근데 그게 면적이 아닙니다. 면입니다. 그리고 국가화재안전 기준에도 수평 투영 면으로부터 140m 이내라고 반드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는데 혼동하지 마시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수원이 있지, 수원. 자, 여기 이제 수원이 있고, 수원이 있습니다. 수원을 통해서 배관이 있겠지, 그러면. 배관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이제? 가압 송수장치가 있지. 자, 가압 송수장치가 있고. 자, 가압 송수장치를 통해서 이제 뭐가 있어? 여기에 이제, 습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유수검지장치. 자, 유수검지장치.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습식이기 때문에, 자, 유수검지장치가 뭐야? 이제 알람 밸브가 되겠지. 자, 알람 밸브가 되겠고. 자, 이 배관을 통해서 이제, 교차 배관 생기고, 이제, 가지 배관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교차 배관 있고,
여기 이제 가지배관이 있다. 가지배관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헤드가 이렇게 연결되겠지. 이렇게 보면 이제 헤드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압송수 장치가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 지문에서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첫 번째 유수검지 장치. 자, 여기 유수검지 장치가 있지. 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 자, 압력 스위치 같은 것은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압력 탱크가 있지. 압력 탱크가 있습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압력 스위치가 있다. 압력 스위치. 자, 압력 스위치는 여기 압력 탱크에도 있고 압력을 받아서 수압을 받아서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가 압력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세팅 압력에 따라서 이제 접점을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압력 스위치죠. 마찬가지 여기 유수 검지 장치도 마찬가지 압력 스위치가 있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 접점이 유수가 흐르게 되면 접점을 붙여서 경보를 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수 검지 장치지. 그래서 압력 스위치 같은 게 있고. 자, 여기 엑셀레이터. 자, 정확한 것은 엑셀레이터가 아니고 엑셀러레이터지. 엑셀러레이터. 자, 엑셀러레이터는 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다 알죠. 가속 페달. 오른쪽으로 밟는 그 차에 페달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엑셀러레이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가속 장치죠. 가속 장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는 건식 밸브에 있습니다. 건식 밸브. 건식 밸브에. 자, 건식 밸브를 대략적으로 구조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플래터가 있죠. 플래터. 클래퍼. 네, 클래퍼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물이 이제 유입수가 이제 약간 차 있지. 이제 물의 압력으로 이렇게 밸브를 이제 차단하게끔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차 측에는 이제 건식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어. 자, 2차 측에는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 엑셀러레이터는 요 압축 공기가 이제 헤드가 개방이 되게 되면 이제 유수가 이렇게 흘러가겠지. 헤드가 개방이 되면 유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압축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클래퍼가 잘 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관을 이제 건식 밸브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 설치되어 있고, 자, 요게 이제 2차 측이 엑셀레이터 나온 그 압축 공기가 어디에 연결되느냐면 여기 클래퍼 밑에 쪽에다 이렇게 연결된다. 클래퍼 밑에다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밸브가 개방이 되게 되면 여기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제 압축 공기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렇게 해서 건식 밸브 중간 챔버로 들어가서 이 압력으로 이 클래퍼를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 엑셀러레이터. 그래서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 같은 것은 이제 건식 밸브하고 이제 한 몸체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몸체로. 자,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같은 것은 뭐냐? 트립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역할. 트립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식 밸브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엑셀러레이터 말고, 자, 익조스터가 있다. 익조스터. 자, 익조스터가 있다. 익조스터. 자, 익조스터 같은 것은 이제 이송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익조스터 같은 것은 여기 이제 건식 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배관상에 수평 주행 배관의 말단이라든지 입상 배관에 설치해서 자, 이게 물이 가게 되면 배관 안에 압축 공기가 있잖아. 압축 공기가 건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압축 공기를 빨리 밖으로 빼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가압수가 가서 실제적으로 소화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익조스터 같은 것은 이제 2차 측에 있는 압축 공기를 이제 빨리 빼주는 역할을 한다. 빨리 배출한다고 하시면 되겠지. 빨리 이제 배출하는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익조스터가 되겠다. 익조스터. 그래서 이제 익조스터는 이제 이동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거지. 자, 이동 시간을 단축시킨다. 자, 이동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식 밸브에 가압수가 있는데 가압수에서 헤드까지 여기 건식 밸브에서 가압수가 헤드까지 물이 이동되는 시간을 이동 시간이라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익조스터가 하는 역할은 이제 압축 공기를 이제 빨리 배출을 시켜서 가압수가 헤드 쪽으로 빨리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익조스터가 되겠다. 익조스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우리는 퀵 오프닝 디바이스라서 긴급 개방 장치라 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 건식 밸브에서 긴급 개방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개방 장치가 이제 엑셀러레이터하고 이제 익조스터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제 리타팅 챔버가 있습니다. 리타링 챔버가 있는데, 자, 요거는 과거에는 이제 리타링 챔버를 많이 썼어요. 자, 과거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습식 유수 검지 장치에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타팅 챔버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 배수 장치가 되어 있어. 자동 배수 밸브가 되어 있고, 자, 여기 입구 쪽에는 이제 압력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압력 프레셔 스위치, 압력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오겠지. 여기 이제 그 유수검지 장치의 클래퍼가 개방이 되게 되면 물이 이쪽으로 가서 요게 서서히 채워지면서 여기에 이제 압력 스위치에 이제 접점을 붙여서 경부를 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리타딩 챔버가 되겠습니다. 근데 평상시 때 여기 유수검지 장치, 예를 들면 건식 밸브로 얘기하게 되면 요 밸브가 약간 개방이 되게 되면 물이 이쪽으로 조금씩 넘어갈 수 있어. 조금씩 넘어갈 때는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자동 배수 밸브가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넘어갈 때는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배수를 시켜서 여기에 압력 스위치 접점을 안 붙인다. 접점을. 그러나 이제 클래퍼가 개방이 되면 이제 물이 일정량 이상이 가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양보다 이쪽으로 물이 빠지는 양보다 물이 채워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리타딩 챔버 안에 이제 물을 채워서 압력 스위치에 접점을 붙여서 경부를 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리타딩 챔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리타딩 챔버를 쓰지 않고 바로 이 프레셔 스위치, 압력 스위치를 쓰고 시간 지연을 해놨습니다. 시간 지연.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계속 그 압력이 형성되게 되면 접점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경보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러한 리타딩 챔버가 설치됐었는데 지금은 설치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아닌 것은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들어간 것이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 다음 7번. 자, 오기 소화전 설비의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몇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을 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 우리가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수주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가압 풍수 장치가 있지.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서 이제 체크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개폐 표시형 게이트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폐 표시형 게이트 밸브 전에서 요 배관을 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메타, 유량계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유량 조절 밸브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역할이 이제 요게 이제 성능 시험 배관이 되겠다. 성능 시험 배관. 자, 성능 시험 배관은 이제 개폐 표시 밸브 이전에서 따야 되지. 이전에서. 그 다음에 요 앞쪽에는 개폐 표시 게이트 밸브고, 여기 뒤쪽에는 유량 조절 밸브라 했지. 유량 조절 밸브. 앞쪽에는 개폐 표시형 게이트 밸브고, 자, 뒤쪽에는 이제 유량 조절 밸브. 자, 유량 조절 밸브는 이제 글로우 밸브가 있습니다. 글로우 밸브.
이렇게 이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펌프 성능시험 배관을 보게 되면 성능시험 곡선이 있지, 성능시험 곡선. 자, 여기 이제 X축이 유량이고, 이제 Y축이 이제 양정이 되겠다, 양정. 네, 양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양정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양정 곡선이 이렇게 되고, 양정 곡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항 곡선이 있는데, 저항 곡선이 있다. 그래서 여기 만나는 지점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격 운전점이 된다. 운전점. 자, 운전점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쪽에 압력이 펌프가 이제 여기 Q하고 여기 H가 바로 이제 펌프의 전격 유량이고, 요쪽은 전격 압력이지, 양정 압력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펌프 성능 시험할 때 체절 운전 시하고 이제 전격 유량이 이제 150% 이상일 때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그러니까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요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요 밸브를 닫고 이쪽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러니까 토출량이 제로인 상태 운전을 이제 체절 운전이라고 하지. 체절 운전. 자,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여기다, 여기 토출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전격 토출 압력이 140%를 이제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1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체절 운전 시에는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이 이렇게 좀 증가했을 때, 유량이 여기 지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유량이 이제 150% 유량이 이제 증가했을 때, 전격 토출 유량은 압력은 이제 65% 이상이 되게끔 이렇게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체절 운전 시에는 140%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을 150% 늘렸을 때 전격 토출 압력은 65% 이상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잖아, 여기 유량 측정 장치. 자, 여기 유량 측정 장치는 이제 얼마까지 유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전격 토출 유량의 175%까지. 자, 175%까지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량이 100리터다. 자, 전격 토출 유량이 100리터/민이다. 전격 토출량이 100리터/민일 경우에 여기 있는 그 성능시험 배관에 붙이는 요 유량계는 최소한 스타 175리터/민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유량계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3번. 펌프 전격 토출량의 몇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가? 175%. 그래서 전격 토출 유량이 100리터/민일 경우 같은 경우는 175리터/민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난로의 급기 가압에 의한 재현 방식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피난로의 급기 가압 방식 같은 것은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을 이제 재현하는 그러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피난 계단을 이제 가압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실을 가압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실과 부속실을 이제 동시에 가압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을 이제 가압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그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일단 우리 간략하게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이런 식이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입구에 이제 부속실을 하고, 자, 여기가 이제 계단입니다. 계단. 자, 여기가 이제 특별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이 있고, 자, 여기 이제 계단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조그만한 방이 있는데, 이거를 부속실,
또는 다른 말로 이제 또 전실이라고 합니다. 전실. 예, 전실. 그래서 이제 피난 계단까지 가는데, 자,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자, 문이 하나 있고, 다시 문을 하나 더 통과할 때. 자, 이렇게 문을 두 개를 열고 가야만 이 계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단을 이제 우리는 특별 피난 계단이랍니다. 특별 피난 계단. 예. 자, 특별 피난 계단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거실에서 계단까지 가는데, 문을 두 개를 통과해야만 계단이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여기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죠. 거실에서. 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단실로 연기가 들어가게 되면, 피난하는 사람이 연기에 이제 질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연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연구역을. 자, 제연구역을 설정하는데 이제 특별 피난 계단에 이제 계단실 및 부속실에서 이제 제연 설비는, 자, 여기 계단실만 이쪽에다가 이제 가압하는 방식이 있고, 계단실만 가압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속실이지. 여기 부속실에다만 이제 가압하는 방식이 있고, 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압 걸고 여기도 가압 거는 경우 두 개 다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제 비상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장에다가 이제 가압하는 방식이 있다. 자,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전실 등이 문이 열려져 있으면 가압 제한이 곤란하다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이게 부속실 또는 전실이라 했기 때문에 전실에다가 지금 가압을 하고 있는데, 전실에다가 이제 신선한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여기다 불어 넣어서 이쪽에 화재가 발생된 연기 등이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금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문을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개방을 하게 되면 가압이 잘 안 되겠지. 여기다 이 밀폐가 돼 있을 경우에 바람을 집어넣게 되면 가압이 유지되는데, 문을 개방을 시키게 되면 가압이 잘 안 되겠지. 자, 1번은 맞는 얘기고, 자, 2번을 보게 되면 누설된 공기가 화재실로 인입되면 화재가 거세진다. 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이라는 것은 밀폐가 완벽하게 안 되죠. 밀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반드시 누설 공기가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누설 공기가 생기게 되면, 누설 공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를 가압을 하기 때문에 누설 공기가 생기게 되면 여기 화재가 발생된 쪽으로 공기가 갈 수 있겠죠. 공기가 가게 되면 산소를 이제 공급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화재가 이제 거세지죠. 자, 2번도 맞고. 자, 3번. 공기가 누설될 수 있는 실의 틈새 등의 산정에 변수가 많으며, 자, 계산된 면적도 실제 상황과의 차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설량을 이제 정확하게 체킹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압량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는 식들이 있습니다. 다음 4번째, 급기 가압하는 공기량은 최대한 크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지문 속에 답이 있어요. 지문 속에. 지문 2번을 보게 되면 누설된 공기가 화재실로 인입되면 화재가 거세진다 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공기량을 많이 집어넣는다 해서 이쪽에는 압력을 형성시키기는 가장 좋겠지. 가장 좋지만, 여기 압력이 너무 세게 되면 공기가 이제 반드시 이렇게 밀려서 나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기량을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 자, 가압 홍수 장치 펌프가 작동하고 있으나 포 헤드에서 포가 방출되지 않는 경우의 원인으로서 관계가 적은 것은 돼 있어. 자, 1번을 보게 되면 포 헤드가 막혀 있다. 자, 포 헤드가 막혀 있으면 당연히 포가 안 나오겠지. 그다음 2번, 배관이 막혀 있다. 배관이 막혀 있으면 물하고 이제 포 수용액 등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배관이 이제 막히게 되죠. 다음 3번, 제어 밸브 및 자동 밸브가 열리지 않는다. 이거는 3번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3번은. 자, 4번을 보게 되면 전기 계통의 접속이 불량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그 문제를 보게 되면 가압송수장치 펌프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송수장치 펌프가 작동되어 있다라고 전제하에 전기계통의 이제 접수 불량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답을 4번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지문 3번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해석상의 문제는 있어요. 해석상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압송수장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답은 4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그림과 같이 어느 고층 건물에 시설된 연결 송수관의 체크밸브와 소방대 연결 송수구 간에 자동 배수 밸브 장치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치는 모든 소방 대상물의 연결 송수관에 거의 필수적인 것이다. 자, 이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연결 송수관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 보게 되면 연결 송수관을 보게 되면 이제 습식하고 이제 건식이 있다 있어. 연결 송수관은 습식하고 건식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송수구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자, 습식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체크밸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층에 이제 이렇게, 방수구가 있고, 자, 여기 이제 탱크가 옥상에서 이제 물이 습식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급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체크밸브서부터 여기까지, 방수구까지 항상 다, 물이 차 있는 방식. 물이 차 있는 방식이 이제 우리는, 습식이지, 습식. 네, 습식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자동 배수 밸브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습식 같은 경우는 체크밸브 이후에는 계속 물이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송수구하고 체크밸브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네, 자동 배수 밸브가 들어간다. 여기 이제, 자동 배수 밸브가 되겠다. 자, 그래서 습식 같은 것은 이제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송수구가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체크 밸브가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방수구가 이제 각 층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자,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여기 체크 밸브에서 방수구까지, 아무것도 이제 물이 없는, 차 있지 않는 방식이 이제, 건식,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되겠다. 자, 건식이기 때문에, 자, 여기 송수구에서 이제 차가 한번 물을 공급하게 되면 이제 이 배관 안에 물이 차 있죠. 그래서 물이 차게 되면 겨울철에 이제 동파가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물을 빼주는 이러한 자동 배수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건식 같은 경우는 여기 송수구하고 체크밸브 사이에도 자동 배수 장치가 들어가고, 배수 밸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밸브 2차 측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자동 배수 밸브가 들어간다.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는 이러한 자동 배수 밸브의 역할이 뭔가 지금 문제죠. 자, 1번 외부로부터 송수구를 통해 투입되는 이물질에 의해 체크 밸브와 송수구 간에 배관이 막혀 있는지 여부를 이 장치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이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이너 개념. 자, 2번. 이 장치는 화재 시 소방 펌프차로부터 급수될 때의 수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요거는 뭐야? 수격 방지기에 대한 문제지. 수격 방지기. 자, 그 다음 3번. 체크밸브와 송수구 사이에 잔류될 수 있는 물이 저절로 배수되는 장치이다. 요거죠. 그래서 송수구하고 체크밸브 사이에,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게 되면 겨울철 같은데 이제 동파가 일어나서 배관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이에는 물을 빼주는 그러한 자동 배수 밸브가 들어가야 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게 되면 이 장치는 배관 내부에 대한 정기적인 통수 소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것은 이제 뭡니까? 청소용 밸브 또는 뭐 어디 설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드레인 밸브가 될 수도 있고, 또 배수 밸브, 물을 빼주는 배수 밸브가 될 수도 있고, 또 베니 밸브 이렇게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동 배수 밸브에 대한 설명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